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동원입니다.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 제 이름을 단 상품 운용도 하고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시죠? 네. 시간 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요즘에 시장에 좀 쎄한 기운이 감돌 듯 해가지고 그죠. 부채금리도 최근에 좀 이상 급등을 한번 했었고 1.3을 또 10년물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뭐 이런저런 우려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인 건지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본부장님? 사이클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이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는 시기,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경기가 과열돼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고점 시그널들이 왔었을 때 이제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난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40% 이렇게 오르면 그죠? 네. 네. 좀 쉬어야지. 뭐 너무 욕심 많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적정 가치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주면 좀 쉬어야 되는 거고 고객 예탁금을 보시더라도 75조까지 갔던 게 64조로 떨어졌고 그 사이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샀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쉴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이유가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업의 펀디멘탈을 반영하고 또 경기 사이클을 반영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적정 가치는 도달을 못했다. 그래서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금리예요. 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오는 거 아니야? 금리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전제 조건은 당연히 경기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바뀌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소비의 증가가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눌려져 있었던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고용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 고용 참여율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2000년 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할 텐데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깨질 때는 고용 참여율이 67.2%가 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61.4%.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회복을 했는데 다 제자리로 온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왔다라는 거죠. 소비가 많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고용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비용의 증가에 따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에 따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보다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갑자기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쪽에 원자재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해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연결이 되면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거죠. 제롬 파월도 계속 완전 고용을 강조하는 거군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그쵸. 하고.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얘기한 내용은 네. 우리는 계속 유동성 푼다. 아직 정상화되려면 멀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게 나올 거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받고
금리도 10년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좀 쉬는 기간, 옆으로 기는 기간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골디락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안정화를 찾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화를 찾고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거는 주식시장에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네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우상향 변함이 없다. 상승 탄력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둔화되겠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빠르게 올랐는데 예, 그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정의 폭이. 저는 조금만 빠지되 좀 기간 조정으로 갔으면 좋겠지. 가격 조정이 크진 않았으면 해서. 그러니까 상승 폭이 둔화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기대치를 낮추시고 항상 그 투기를 하시면 안 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WTI 기준으로 61달러 선까지 안착을 했는데 어때요? 국제유가 방향성은 여기서 더 올라갈 룸이 좀 커요? 정말 슈퍼사이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큰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영향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를 확 끌어올린 이유는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갑자기 사우디가 뭐 감산하겠다. 100만 배럴 감산 얘기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텍사스의 한파가 몰아쳐서 갑자기 석유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한파가 1년 내내 가나? 일시적이긴 하죠. 그래서 투자를 그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큰 그림에서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유가에 대한 큰 트렌드는 뭐죠?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데 우선 공급부터 말을 하자면 셰일가스. 지금은 아무도 셰일가스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워낙 유가가 많이 빠져 있었을 때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셰일가스의 손익분기점 40달러 중후반. 지금 얼마죠 유가가? 60달러가 넘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급 늘리겠지. 그러면 단가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익분기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냐에 따라서 하방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셰일가스는 틀었다가 잠궜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의 상승폭을 낮춰주는 효과가 나올 거다. 공급적인 부분. 그럼 이제 수요적인 부분은 지금 다들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할 거니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 당연히 석유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더더욱이나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서 석탄의 코스트보다도 더 낮아지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거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한 전기차 테슬라 안 사세요? 주식 말고 다음 자동차. 차는 전기차 살 그치?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식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 다음 차는 전기차다. 저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가솔린 차 수요는 줄어들다. 근데 가솔린 차, 가솔린 트럭,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다 가솔린을 쓰는 그런 운송 수단이 전체 석유를 쓰는 수요의 몇 프로다? 50%. 그렇죠? 그게 변할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수요와 공급 차트를 그렸을 때 공급 부분도 늘어나고 수요는 떨어지고 그러면 옛날에 고점 유가가 100달러였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게 고점일 거죠. 그래서 60달러까지 왔으면 참 많이 왔다. 그래서 너무 유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유가 관련주를 사거나 뭐 유가에 베팅을 하거나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를 만큼 오른 거네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오르길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에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가면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금리,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요즘에 너무 핫해가지고 3년간은 다르다, 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 뭐 페이팔도 그렇고 결제 수단으로까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조금 인정받는 분위기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은? 네, 저는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2017년도에는 네. 제가 이제 블로그를 지난 6년간 해왔잖아요. 네. 예.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공짜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3,000불, 4,000불 이때요. 2016년, 17년도에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 이건 완전 투기지만 그래도 유동성만 가지고 투기적인 요소만 가지고 한 2만 달러는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거품일 거고 어떤 큰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2만 불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2017년 말 2018년 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리고 그게 결국 5천 달러가 깨졌었죠. 그러니까 요때는 어떻게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투기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있었으나 이것이 정말로 정부가 여러 중앙은행들이 결제 수단으로서 허용을 할 것이냐, 그건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최근에 이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어떤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결제 수단화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페이팔 얘기 나왔죠. 테슬라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또 중국계 상당히 많은 결제하는 기관들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은행들이 결제 수단으로서 허용을 하고 몇 프로 정도는 하겠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 가장 큰 시장, 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가 어디냐면 금이에요. 금. 근데 이제 금은 사실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다라는 게 금을 갖고 뭐 살 수 있나요?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항상 가지고는 있죠. 왜냐하면 자산이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비트코인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떡해? 금이 아니라. 그래서 금 가격은 못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은 막 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게 네. 지금 대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맞거든요.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화폐가 아닌 다른 금, 은, 비트코인. 근데 이 세 개가 옛날에는 금과 은이 하는 역할을 지금 비트코인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통화의 가치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계속 돈 찍고 많이 있죠. 풀렸으니까. 네.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25%예요. M1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찍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걸 대체하는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에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금과 은 가격이 폭등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대체를 하니까 얘네들은 못 오르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금은 실질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쓰기 시작했다. 게다가 단가가 비트코인 하나가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얘기하지만 그 5천만 원짜리 하나를 쪼개서 뭔가를 샀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품화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물론 중앙 정부가 이걸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네. 물론 중앙은행이 절대로 비트코인으로서 모든 게 다 결제가 되게 만들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중앙은행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계속 결제 수단으로서 쓸 수밖에 없어지면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되면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하고 쉬고 또 상승하고 쉬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대체 자산 투자가 필요한데 금을 안 들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걱정.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뭐 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진짜요? 나도 고민된다.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확신이 저는 얘기를 들으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할 확신이 저는 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신에 투자할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쳐질까봐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종목 추천을 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뭐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당연하고. 그리고 전자결제가 일어난다는 건 당연히 또 데이터 쓰고. 그렇죠? 전자결제. 예, 그래서 가장 편한 건 반도체 사시면 되겠네. 반도체 수요는 정말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면 수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기사 오면서 봤는데 지금 PC방이 문 닫고 지금 채굴하게 다 일제히 그죠? 지금 다 들어갔대. 그러니까 네. 그게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 필요하지. 슈퍼컴퓨터 필요하지. 컴퓨터를 많이 쓰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까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썼던 전력 소비량 대비 지금은 몇 배일까요? 오, 비슷해. 어쨌든 4배. 4배.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소비, 신재생 에너지 사야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좀 노래를 부르는 게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는 꼭 들고 가자. 비트코인에서 여기까지 이제 파생이 되는구나.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해봤고 2부에서는 저희가 더 핫한 이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슬기로운 투자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